자, 반갑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7회로 인사를 드립니다.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실전화시켜서 문제를 풀어보시길 부탁드리고요. 특히나 마음 문제잖아요. 요거 50분 내에 다 풀고 마킹까지 가능한지 그거까지 테스트 해보는 시험이에요.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시간 내에 어떻게 내가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론 설명 과정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질문 다 봐드릴 거지만요.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는요. 반드시 시간 50분 혹은 답 체크 안 하실 분들은 몇 분? 45분 체크해 두시고요. 마음 문제 풀어보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1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80문제인 학교로만 40문제, 민법 40문제를 총 100분 내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사실상 빡빡해요. 그래서 9시 반부터 11시 10분까지 100분 동안 시험이 진행될 거니까요. 해당 시험 역시 시간에 맞게 잘 풀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시험장 끝나고 나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요. 나 10문제 못 풀었어. 나 5문제 못 풀었어.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못 푸는 문제를 바로바로 넘어가는 연습도 하시고요. 동형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시간 내에 문제를 내가 잘 해결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 연습도 같이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1번부터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실전에서 풀 때 속도로 풀어드릴 거고요. 나머지는요, 답 체크하고 난 뒤에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1번입니다. 복합 개념 나왔죠? 개념 3가지 나왔어요. 경제적 개념 해당하는 것, 여기 쓰세요. 뭐예요?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쓰고, 자산,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몇 개? 2번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는 거 5개 중요하죠. 자, 여러분은 요소들을 푸시고 저와 함께 구분하러 가보시죠. 자, 개념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법률적 개념 2개가 있죠. 뭐예요? 협의의 부동산, 두 번째 뭐? 광의의 부동산. 요거 2가지가 있죠. 그쵸? 협의의 부동산에는 뭐가 있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 있고, 광의의 부동산에는 협의의 부동산 더하기 또 뭐가 있어요? 준부동산이 있죠. 그쵸? 요거 정리해 주시고요. 협의의 부동산에는 토지 및 뭐? 정착물 이렇게 있죠. 우리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뭐예요? 민법상 부동산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경제적 개념이죠. 요거 5가지. 뭐가 있죠? 자, 산. 두 번째 뭐? 자, 본. 생산 요소, 소비재, 그리고 마지막 뭐? 상품. 이렇게 5가지가 있죠. 세 번째, 기술적 관점이죠. 뭐예요? 자연, 환경, 그리고 뭐예요? 위치와 마지막 뭐? 공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개념이란 말이 딱 나오면 뭐예요? 법경기 떠올리시고 법률 쪽에 협의와 광의, 협의에는 토지 및 그 정착물, 광의에는 협의 더하기 준부동산 하시고요. 경제적 개념이잖아요. 자산도 돈이죠. 자본도 돈이네요. 그쵸? 근데 자산은 뭐예요? 자본 더하기 부채가 자산인 거죠. 자본은 뭐예요? 내 돈. 부채는 뭐예요? 빌린 돈. 그러면 내 돈과 빌린 돈을 다 더하는 말이 뭐? 자, 돈인 거죠. 그래서 우리 제자님들은 요 자연이랑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아시겠죠? 왜요? 경제적 개념은 다 돈이니까. 아시겠죠? 기술적 개념은 뭐예요? 자연이라는 거. 왜냐하면 자산, 자본, 자연을 2문자로만 따서 외우시면 요 자자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문제도 그렇게 내고요. 아시겠죠? 그거 잘 정리해 주고요. 술적 개념은 무슨 개념과 똑같다? 뭐예요? 술이 물 같다. 이렇게 하셨죠? 뭐예요? 물리적 개념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2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자, 방금 1번 문제를 샘플로 여러분들이 푸는 속도와 제가 여러분한테 해설해 드리는 속도가 2개로 다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 속도, 그리고 뒤에는 뭐? 답 체크하고
해설해드리는 속도. 아시겠죠? 그래서 해설해드리는 속도에서 해설 모르셨던 분들은 요 해설도 같이 정리하시면서 문제 풀어야 되겠죠. 됐죠? 2번 문제 출발합니다. 자, 토지 용어입니다. 옳은 거 나왔죠? 경제적 개념이고 가격 수준이에요. 뭐예요? 제가 그라고 얘기했죠. 부지가 아니라 뭐? 획지 가격 수준을 따라 긋습니다. 그쵸? 용도상 불가분입니다. 두 필지 이상의 토지입니다. 무슨 지? 1. 단지를 얘기하겠죠. 맞죠? 도시 토지로서 집가 상승만을 기대하며 제가 종로나 명동이나 강남 같은 데 가면 빈 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공지가 아니라 뭐? 공한지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4번입니다. 공한지란 건폐와 용적률들의 공적 제한으로 한 필지 내에서 건축하지 않고 비워둔 토지, 공한지 아니고 뭐예요? 공지죠. 자,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5번이겠네요. 그쵸? 1, 2, 3, 4번이 다 틀렸으니까 5번 읽어볼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시험장에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드렸고 풀이도 한 번에 다 해드렸죠. 왜요? 획지가 뭔데? 그을 획자잖아. 무엇을 수준으로 긋는다고요? 경제적 수준으로 긋는다고요. 아시겠죠? 한 필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끄었어. 왜요? 여기는 제곱미터당 10만 원이고 여기는 제곱미터당 얼마? 100만 원인 거야. 아시겠죠? 왜요? 여기는 뭐에 포함되어 있어요? 뭐에 포함되어 있다? 개발 제한 구역. 그렇죠? 자연 녹지 이런 거에 포함되어 있고 여기는 뭐예요? 큰 도로가 이렇게 막 지나가고 사람들이 왕성하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 카페 지어가지고 이렇게 카페 상가 지으면은 사람들 여기 보면서 좋겠네. 그쵸? 자연 환경 보시면서. 그래요? 아시겠죠? 이렇게 끄는 이유가 뭐다? 획지라서 긋는 거다. 기준이 뭐다? 가격 수준이다. 아시겠죠? 돈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예요. 그래서 2번의 답은 몇 번? 5번이었습니다. 자, 여기 포같이 나와 있죠? 이 포가 뭐냐면요. 포구, 항구, 그한테 포예요. 재물포 할 때 그 포자예요. 그럼 바닷가겠네요? 네. 바닷가니까 뭐예요? 물에 침식돼요. 수면 밑으로 잠겼다고 나와 있잖아. 왜 잠겼는데? 떨어졌으니까. 떨어질 낙차. 그렇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적 공부에 등록됐어요? 등록 안 됐어요? 등록됐겠지. 왜요? 등록 안 된 토지라서 이름이 없었어. 근데 물에 가라앉았어. 우리가 그거 이름 있어요? 이름 없잖아. 이름도 없고 가라앉았는데 그 땅에 대해서 이름 붙여줄 수가 있을까요? 없죠. 원래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로서 원래는 뭐예요? 전이나 답으로 쓰고 있었는데 뭐예요? 물 밑으로 깔아앉았다고. 우린 그거를 토락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과거에는 전답 등의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였으나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토지를 뭐라 그런다고요? 토락지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아시겠죠? 답은 몇 번? 답은 5번이었습니다. 됐죠? 3번입니다. 자, 여러분이 푸는 속도 660제곱 3계층 이하 학생 직장인 요거 뭐 다 중주택이네. 660초가 공부는 언제부터 한다고요? 연초부터 합니다. 3번 3계층 19세대니까 뭐예요? 다 가구겠네요. 합계가 660, 층수가 4개. 평범하죠? 공동이지만 뭐예요? 공동주택으로서 특이점이 없는 거. 다세대. 다중연립, 다가구, 다세대. 다중연립, 다가구, 다세대.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푸셔야죠. 됐어요? 요게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나가셔서 푸시는 속도. 포인트만 잡아보죠. 한계동에 쓰는 바닥 면적 660 합계. 요건 다 똑같죠, 이제? 330에서 다 개정됐기 때문에 다 똑같은데 이하 또 뭐예요? 초과. 이하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니은이 뭐예요? 660 초과잖아. 그럼 우리 학교론 공부 언제부터 한다고? 맨날 말씀드렸잖아. 연초부터 공부한다고. 뭐예요? 연립은 660 초과. 그러면 이렇게 문제 푸셔야 되겠네.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찍어주시고 다 다르잖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자신 있는 거 뭐예요? 제일 자신 있는 거. 저와 함께 했던 제자님들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경우 다 가구다 이걸 했었잖아. 제가 19세대 이거 진짜 까먹으면 내가 진짜 잡으러 간다 그랬잖아. 그쵸? 뭐예요? 다 가구. 맞죠? 답 몇 번이에요? 답 1번. 이렇게 풀어야지. 앞으로 풀어도 정답, 뒤로 풀어도 정답, 거꾸로 풀어도 정답, 뽑아서 풀어도 정답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19세대니까 뭐예요? 다가구 세대. 아시겠죠? 19세대 이하이다 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3층 이하는 뭐예요? 다중 다가구. 4층 이하는 뭐예요? 연세대 했죠. 그래서 연립은 초가고 다세대는 특징이 없고 다중에는 누가 산다고? 학생과 직장인이 살고 다가구는 몇 세대 미만이라고? 19세대 미만이라고 했잖아 이거.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택의 분류표에 나오는 특이사항 다 뽑아서 설명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3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피스텔의 수요 변화,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요인 여기다 써셔야죠.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 맞죠?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의 임대료. 다음 몇 번? 5번 끝. 교수님 이런 문제 나오나요? 네, 나왔던 문제니까요.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괴롭혔었을 거예요. 만약에 조금 더 어렵게 푼다고 얘기하면 요거 말고 요렇게 나오겠죠. 오피스텔 가격 상승 예상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해당 재화의 가격이에요? 가격 상승이에요? 가격 상승이죠. 됐어요? 그래서 문제 이렇게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의 변화의 요인에 여러분들 많죠? 근데 건축기술의 발달은 뭐? 공급의 변화 요인이죠. 두 번째, 이자율 하락도 수요의 변화고 나머지는 다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다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는 뭐밖에 없다? 해당 재화의 가격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풀 때 제가 이렇게 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지에 쓰는 게 되게 두렵잖아요. 시간이 갈 것 같고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잖아요. 전혀. 써놓으면 답이 명백하게 보이지. 이거 읽는 것보다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있잖아요.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 요인을 쓰는 게 답을 훨씬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그렇게 문제를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수요량의 변화 요인에는 뭐밖에 없다? 해당 재화의 가격의 변화밖에 없으니까. 아시겠죠? 예상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맞아요? 그렇게 정리하시고 답은 5번이었습니다. 근데 정리 하나만 하고 가시죠. 답 5번 체크해드리고 수요 증가 요인 요거 하나 꼭 챙겨가셔야 돼. 수요 증가 요인 5개랑 뭐예요? 3개가 있죠. 첫 번째 뭐 있어요? 소득. 두 번째 뭐? 선호도. 세 번째 뭐? 인구. 그쵸? 그리고 가격. 가격 뭐? 예상. 다섯 번째 뭐? 대체재 가격. 그쵸? 요 5개는 올라갈 때 수요가 증가가 됩니다. 소득이 올라갈 때 수요 증가, 선호 올라갈 때 선호가 뭔데요? 사람 이름이야? 선호가 뭐예요? 좋아하는 거. 맞죠? 인구가 증가할 때 수요 올라가고 가격이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할 때 수요가 올라가고 조심하셔야 돼. 예상이야. 가격이 아니라. 아시겠죠?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게 같다라는 거지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수요와 수요량의 변화에서 문제를 자주 낸다고. 아시겠죠? 그리고 대체재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만약에 이걸 아파트라고 본다면 아파트의 대체재를 만약에 오피스텔이라고 봅시다. 오피스텔의 가격이 올라가면 오피스텔 사요 안 사요? 안 사지. 그럼 뭐 사러 가요? 아파트 사러 가겠지. 아파트 수요 증가하는 거고. 자, 다음은 좀 굵은 글자로 보완재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거래세 그리고 이자율 요거는 내려갈 때 수요가 증가합니다. 아시겠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여러분 배추, 김장 담글 때 뭐 씁니까? 무나 새우젓 쓰죠? 무나 새우젓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배추 많이 사죠. 왜? 김장 많이 담글 수 있으니까. 같은 돈으로 많이 살 수 있으니까. 맞죠? 새우젓 싸져요. 그러면 김장 많이 하게 되겠죠. 김장 시즌에. 그래서 보완재 가격이 떨어지거나 거래세랑 이자율은 당연하죠. 거래하는데 세금 적게 내래. 돈 빌리는데 이자 적게 내래.
당연히 떨어질 때 수요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증가 요인 8가지 반드시 외워두시고 저와 함께 하셨던 제자님들은 뭐예요? 조선인 아니죠? 소선인, 공대, 상대, 예대. 예대 다니는 거죠. 예산과 대체제. 그리고 보거이, 보이거 하셨죠. 보이거. 됐죠? 보이거 하셨던 거. 소선인, 예대, 보이거 요거 하시면 되죠. 아시겠죠? 조선인 아니고 무슨 인? 소선인. 그쵸? 요건 알아야지. 소득 증가할 때 수요 증가하는 거. 그쵸? 너무 당연한 소리잖아. 그래서 4번 문제 답은 몇 번이었다? 5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4번 문제 답은 5번이었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할 경우 균형 가격과 균형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보다 작다면 어디가 커요? 작다면이래요. 이쪽이 크겠죠. 보다 크다면 어디가 커요? 왼쪽이 크겠죠. 보다 크다면 어디에요? 왼쪽이 클 거고. 보다 작다면 오른쪽이 클 거고. 같다면 냅두고 작다면이에요. 증가는 양은 증가. 공급 증가했으니까 가격은요. 떨어져야 되겠네요. 맞는 소리. 감소했죠? 양은 감소. 수요 감소 인기 없죠? 가격은 하락. 증가 폭이 크대요. 증가했대요. 양은 증가. 수요 증가했으니까 인기 있으니까 가격은 상승해야 되겠지. 답은 몇 번? 답은 3번. 끝. 문제 풀 것도 없죠.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4번, 5번 같이 풀어드리고 문제 풀이 한번 해드리죠. 자, 감소죠? 양은 감소. 공급 감소했대요. 물건이 흔해졌어요? 귀해졌어요? 귀해졌죠. 가격은 올라야 되겠지. 같대요. 증가 같대요. 그럼 양은 당연히 증가하겠지. 근데 생각해 봅시다. 2개 필요해요. 2개 여기 있어요. 가격 변화해야 하네요. 가격 변화 없겠네.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원래 100원에 팔리고 있었어요. 교수님 2개 필요해요. 2개 사요. 얼마에 팔아야 되겠어요, 제가? 당연히 100원에 팔아야 되겠지. 왜? 여러분들 2개를 필요하고 저는 2개를 줬으니까 가격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지.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쵸? 5번에 몇 번? 3번. 자, 문제 이렇게 보시고 원칙, 대원칙 3가지 보시죠. 크기 비교. 맞죠? 2번째, 양은 뭐 따라간다? 큰 거 그대로. 3번째, 3번째, 균형 가격은 고려하죠. 4가지 상을 고려합니다. 수요 뭐예요? 증가일 때는 가격은 올라가고 수요 감소일 때는 뭐예요? 가격 떨어지고 공급 감소일 때는 가격 공급 증가부터 합시다. 공급 증가일 때는 가격 떨어지고 공급 감소일 때는 가격 올라가겠지. 왜요? 인기가 있으니까. 왜요? 인기 없다고요. 아무도 안 산다고요. 공급 증가해요. 흔하다고 귀하다고. 흔하다고. 남아 돈다고. 맞죠? 공급 감소. 귀해요? 네, 귀하죠. 이렇게 구분했잖아, 우리.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보다 작다면 나오면은 오른쪽이 크고 보다 크다면 나오면 왼쪽이 크다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여드리죠. 요거 원칙 잡으셨죠? 크기 비교해서 큰 것만 고르시고 양은 큰 것 그대로 따라가고 가격은 수요 증가, 수요 감소, 공급 증가, 공급 감소 구분하셔서 정리해달라고. 맞죠? 그거 원칙 따라서 문제 한번 다시 보시죠. 자, 작다면이에요. 어디가 커요? 요거 2개 중에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작다면 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어디가 커요? 공급의 증가가 크겠죠. 됐어요? 너보다 내가 작다면 이라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그럼 누가 작다고? 너가 작다고. 아시겠죠?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작다면 수요의 증가가 작다는 소리죠. 맞아요? 어디가 크다? 공급의 증가가 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보다 크다면이면요? 어디가 커요? 앞에 게 커요. 보다 크다면은요? 어디가 커요? 수요 증가 크고. 보다 작다면이래요. 어디가 크다? 공급의 감소가 크다. 볼 필요도 없지. 맞아요? 작다면 오른쪽, 크다면 왼쪽. 보다 작다면 오른쪽, 보다 크다면 왼쪽.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우리 지금 보라색으로 큰 거를 다 체크해 줬어요. 양이 왜 그대로 되는지 봅시다.
증가죠. 양은요, 증가한다. 공급 증가했어요. 흔하죠. 가격은요, 떨어져야지. 감소래요. 수요의 감소가 더 크대요. 양은요, 감소하게 되겠지. 인기 없대요. 가격은요, 떨어지게 되겠지. 수요 증가했대요. 양은요, 증가했대요. 넘어오시면서 인기 있네요. 가격은 상승해야지. 다음 몇 번? 3번. 4번 보시죠. 감소래요. 양은요, 볼 필요도 없어. 무조건 감소야. 공급 감소. 귀해졌죠. 가격은 올라가야 되겠지. 맞아요? 증가니까 크게 따질 필요도 없네. 양은요, 무조건 증가하게 되겠고. 2개 필요한데 2개 줬어요. 가격은요, 변하지 않겠네요. 다음 몇 번? 3번. 됐죠. 실제 시험장 이렇게 푸셔야 돼요. 물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해요. 교수님, 이렇게 풀면 안 됩니까? 되죠. 왜 안 돼요? 당연히 돼요. 된다고. 자, 해봅시다. 이렇게 그리고 자,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작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기 시작하죠. 자, 좋아. 일단 그렇다 칩시다. 자, 수요의 증가 이렇게 그렸어요. 수요의 증가 그렸어요. 자, 공급의 증가폭보다 작다면 수요 증가 이만큼 되는데 공급의 증가 얼마큼 해야 되지? 수요 증가 작다? 좋다. 이렇게 그렇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점이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게 되겠네요. 맞아요? 양은 당연히 증가했겠지. 가격은 여기서 요만큼 떨어졌지만 이제 난리 나는 거야. 어떻게 난리 나느냐? 보여드리죠. 자, 그럼 봅시다. 점이 몇 개예요? 점이 4개예요. 보여요? 점이 4개예요. 교점이 4개가 생긴다고. 이때부터 난리 나는 거야. 갑자기 이거인 것 같기도 하고 있잖아요. 이것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거인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난리 난다고요. 물론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게 더 편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충분히 존중합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틀린 것도 아니고요. 근데 요거 내용 하나만 기억하시면 속도랑 정확도가 엄청나게 발전해요. 아시겠죠? 한 개만 보면 된다. 뭐 큰 것만 보면 된다. 큰 거, 양 똑같이. 그렇죠? 가격은 고려하면 되죠. 수요 증가, 가격 상승. 수요 감소, 가격 하락. 공급 증가, 가격 하락. 공급 감소, 가격 상승.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배웠던 제자님들은 뭐예요? 원칙에 따라서 큰 것만 본다. 양은 큰 거 따라간다. 가격은 고려해서 가격을 체크해준다. 요거 3개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답은 3번이었습니다. 6번입니다. 수요함수 일정하대요. 공급함수 변하겠네요. 맞죠? 그래서 균형이라는 말이 딱 나오고 요거 계산 문제다라는 게 딱 보이죠? 왜요, 교수님? 여기 계산 문제는 보기에 숫자 나오잖아. 보기에 숫자 나오면 계산 문제예요. 아시겠죠? 보기에 숫자가 나왔다. 그럼 계산 문제를 할까? 이거 지문 나왔잖아. 계산 문제 아니고. 요거 지금 보기에 숫자 나왔잖아. 계산 문제예요. 어떻게 푸냐? 균형이라는 말이 딱 뜨잖아요. 그럼 대원칙은 뭐예요? QS와 QD를 같게 만들어라. 둘 중에 한 놈은 변화할 것이다. 뭐가 변했어요? 공급함수가 변했죠. QD1에서 QD2로.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되겠지. 수요함수 뭐예요? QS는 170-2P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쪼개야지. 맞아요? 왜요? 하나는 QD1이고 하나는 뭔데요? QD2니까. QD1 얼마? 50 플러스 P. QD2 얼마? 50 플러스 2P. 자, 교수님 이제 QS와 QD를 같게 만들면 되겠네요. 네. QS 얼마? 170 마이너스 P. 2P군요. 맞죠? 마이너스 2P. 이게 뭐예요? QS. 첫 번째 뭐? QD 50 플러스 P. 요거 2항에서 정리하시면 3P는 얼마 나와요? 120 나왔죠. P 값은 얼마? 40. 됐죠? 2항 정리하셨으니까. 두 번째는요. 170 마이너스 2P는 50 플러스 2P 나오죠. 2항 정리하면 4P는 120. P는 얼마? 30. P 얼마 감소했어요? 10 감소했네. 맞죠? 10 하락. 됐어요? 자, 교수님 Q는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 그대로 집어넣으세요. P 40점은 얼마? Q 얼마? Q는 90. 그렇죠? 요 그대로 집어넣으면
60에 110이 되겠네요. Q가 여기다가 2, 30 집어넣으라고 그대로. 맞아요? 그럼 50 더하기 60. 얘는 뭐예요? 50 더하기 90 되는 거니까 요건 얼마? 요건 얼마? 20 증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1번. 이렇게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울 것도 없어. 균형은 뭐예요? 한 번에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신에 제가 늘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늘 중요하다고 정리해달라고 하는 게 있죠. 뭐예요? 형태를 잘 그려달라. 형태 유지를 잘 해달라. 요 모양을 그대로 쪼개서 볼 줄 아시면 한눈에 보일 거라고. 아시겠죠? P와 Q의 변화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모양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못 푸시는 분들이 답은 1번인데 계산 문제 못 푸시는 분들 어떻게 하냐면 개념이 없어요, 일단. 개념이 없는데 계산 문제를 이렇게 풀기 시작해요. 얘네 둘을 같게 해야 되나? 이런 일이 생긴다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언제나 뭐? 모양 수요 하나. 두 번째 뭐? 공급 2개 쪼갠다. 요게 뭐? D1. 요게 뭐? 공급 2개 D2. 아시겠죠? 수요가 바뀌어도 마찬가지. 수요가 바뀌면 어떻게 바꾼다? 여기다 공급 하나 쓰고 갑자기 시장에 수요가 바뀌었대요. 수요. 첫 번째 수요. 두 번째 수요. T도 마찬가지. T가 뭘로 바뀐다? T 플러스 1로 바뀐다.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 다 기출문제에 나왔던 예시들을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장의 수요 함수가 T에서 T 플러스 1의 시점으로 바뀌었다. 모양은 뭐다? 똑같다. P9하고 Q9에서 문제 푸시면 되죠. P가 얼마 변했고 Q는 대입했더니 얼마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죠. 됐죠?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뭐부터 생각한다? QS와 QD를 같게 한다. 위에 수요 하나 올리고 뒤에 공급 2개 쪼개서 순서대로 계산한다. 아시겠죠? 요게 모양. 그러니까 제발 계산 문제 포기하지 말고 던지지 말고 못한다고 하지 말고 요 모양을 잡아놓고 한번 시도를 해보라고. 제발 좀. 그렇게 해서 요 모양으로 똑같이 계속 풀어나가시라고. 아시겠죠? 그래야 계산 문제 안 흔들립니다. 아시겠죠? 답은 1번이었습니다. 7번입니다. 가격탈성 나왔어요. 자, 1번 보시죠. 우와 향하는 선분으로 주어진 수요 곡선의 경우 곡선상 측정 지점에 따라 가격탈성은 동일하다 다르다. 다르다 라고 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수요 가격탈성이 1보다 작을 경우라고 나왔어요. 탄력, 비탄력, 비탄력적이죠. 비탄력은 고가 전략이 수입 증대에 유리해요. 저가 전략이 수입 증대에 유리해요. 고가 전략이 수입 증대에 유리하죠. 고가 전략이 수입 증대에 유리하니까 임대료를 하락시킬수록 전체 수입은 어떻게 돼요? 감소한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수입 증대에 유리가 아니라 뭐 불리하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3번 용도 전환이 용이하대요. 탄력성은 뭐 커진다. 왜요? 양의 변화가 많아지니까. 아시겠죠? 탄력성이 1인 경우 뭐예요? 임대료 변화와 관계없이 임대료 수입이 뭐 불변한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1인 경우는 불변합니다. 왜요?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뭐예요? 1이 나오니까. 아시겠죠? 가격이 떨어지는 것만큼 수요량이 올라가고 가격이 내려가는 것만큼 수요량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5번입니다.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뭐예요? 탄력성은 뭐 비탄력적이다.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더 뭐 탄력적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자, 이게 푸는 속도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정리해 보시죠. 답은 4번이었습니다. 1번부터 보시죠. 우하향하는 선분으로 주어진 수요 곡선의 경우 곡선상 측정 지점에 따라 탄력성은 다르다라고 했는데요. 다른 이유가 있어. 자, 여러분 기울기의 개념을 원래 가지고 와야 돼요. 우리는 이거를 함수, 기울기,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사실 개념에는 좀 어려운 개념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그 정적인 수학에서 아르키메데스의 기하학이라는 그러니까 정적인 수학에서 동적인 수학으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다가 이제는 뭐예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하나가 움직일 때 다른 변수들이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함수상에 표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수요 곡선의 경우 요 점과 요 점의 뭐가요? 탄력성이 다르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요 점의 탄력성을 구하는 방법은 요 기울기 선분 길이분의 이렇게 선분 길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Q점에 있는 건 뭐예요? 요만큼의 선분 길이분의 요만큼의 선분 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의 뭐예요? 선분 길이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요거를 AB 선분이라고 얘기하고 CD 선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AB 선분이 길다 짧다? 더 짧죠. 위에 게 더 길다.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 개념이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요. 뭐예요? 다르다라고만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지문 하나는 외워주세요. 왜요? 기울기는 측정 지점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라고 하셔야 되니까요. 아시겠죠? 요것도 바뀌었다. 죄송해요. 요것도 바뀌었네. 잠깐만. 요게 뭐예요? 요게 짧은 거. 요게 뭐? 긴 거. 이렇게. 그래서 요 위에 선분분의 뭐예요? 밑에 선분. 그쵸? 오케이. 그래서 위에 선분분의 밑에 선분이에요. 여러분이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가 있는데 원래 변화분의 변화, 변화분의 변화, 변화분의 변화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또 똑같죠? 가격의 변화분의 수요량의 변화, 가격의 변화분의 수요량의 변화. 그래서 기울기는 측정 지점마다 다르다. 그래서 요 변분의 요 변의 기울기, 요 길이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측정 지점마다 다르다, 탄력성이.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보다 작다라고 나왔죠. 임대인은 임대료를 하락시킬수록 유리하다라고 나왔는데 우리 5개 보시죠. 뭐야? 완전 뭐? 탄력, 단위, 탄력, 비탄력. 그래서 완전 비탄력. 이렇게 가격 탄력성이 5개가 있죠. 이게 뭔데요, 교수님? 가격 탄력성 5개가 있죠. 가격 탄력성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구분을 하죠. 단위 탄력적인 뭐예요?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탄력적이다라는 말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보시죠. 자, 이거 이렇게 자르세요. 가격이 변할 때 양이 얼마나 변하니? 아시겠죠? 우리는 가격 탄력성하고 또 있죠. 뭐예요? 소득 탄력성. 자르세요. 소득이 변할 때 양이 얼마나 변하니? 그래서 탄력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양이 얼마나 변하니 그 뜻이에요. 그러면 탄력적이란 말은 1보다 크다는 소리죠. 그럼 뭐가 많이 바뀌겠어요? 가격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중에 무엇이 많이 바뀌겠어요? 당연히 수요의 변화가 크겠죠. 됐어요? 완전 탄력적이란 말은요. 양이 계속 무한대로 바뀐다는 소리예요. 완전히 탄력적이니까. 그래서 무한대가 되겠지. 그럼 비탄력적은요? 1보다 작겠지. 그러면 어디가 크다는 소리예요? 가격의 변화랑 수요량의 변화 중에. 가격의 변화가 크다는 소리겠지. 됐어요?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보면 되잖아. 맞죠? 이가 더 크니까.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양을 바꾸어 봤자 무엇이 더 크게 변한다고요? 가격이 더 크게 변한다고요. 아시겠죠? 양을 조금 줄였더니 뭐예요? 가격이 확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김장 시즌이 됐어요. 배추값. 배추 바로바로 만들 수 있어요? 바로바로 못 만들죠. 왜요?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긴 농산물이니까. 맞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비탄력적인 게 배추 같은 게 있어요. 왜? 농산물. 아시겠죠? 탄력적인 거는 상대적으로 공산품. 물론 자동차 같은 거 말고 왜 볼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공산품들은 바로바로 찍을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맨날 김장 시즌이 되면 뉴스에 배추 가격이 나오는 이유가 배추라는 작물이 농작물이고 가격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생산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아시겠죠? 수요량의 변화를 마음대로 줄 수가 없으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널뛰기를 많이 하는 거잖아.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긴 작물일수록 비탄력적이다.
그럼 완전 비탈적은 양이 움직인다고 안 움직인다고? 안 움직인다고. 그럼 뭐예요? 0이 되겠지. 뭐 얘는 뭐예요? 양이 무한대로 움직인다고. 아시겠죠? 무한대로 움직이니까 뭐예요? 수평이 되겠네. 영두개가 이렇게 있잖아. 영두개가 붙어 있잖아. 이렇게. 그렇죠. 얘는 0이 한 개 있으니까 수직인 거고. 맞아요?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 요거 기억나시죠? 뭐예요? 완전 비탈리죠. 고민할 필요도 없지. B 나와 있잖아. 여기. B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 비탄력적은 수직 수평 수직이겠지. 모르시면 이렇게 쓰세요. 여기다가. 양 고정. 양 변화 있어요? 없어요? 양 변화가 없겠지. 맞아요? 오케이.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단계 장기로 갈수록 뭐예요? 탄력성은 더 탄력적이 된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장기로 갈수록 뭐예요? 양의 변화가 더 많아지겠지. 아시겠죠? 단계는 양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양의 변화가 더 적고 시간을 오래 가지고 가면 양의 변화가 더 많아지겠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집 한 개 보고 계약합니까? 안 하죠. 집을 여러 개 보는 게 뭐예요? 양의 변화가 많겠네.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잖아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비탄력적인 제품을 보게 되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보름 있어요. 하루에 2개씩 보러 다니는 거야. 몇 개 본 거예요? 30개 본 거잖아요. 그럼 장기로 갈수록 수요량의 변화율은 더 커지겠지. 당연히 탄력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뜻이에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가격이 10% 상승함에 따라 B 수요량이 20% 감소하고 여기 잘라야지. A 수요량이 5% 감소한 경우 탄력성의 크기를 뭐예요? 기역. 그쵸? 수요 가격 탄력성을 니은 이렇게 얘기하고 A와 B의 관계를 디귿이라고 한다. 교차 탄력성을 리을이라고 할 때 옳은 것을 골라라. 이거 시험장에서 풀어야 돼요? 안 풀어야 돼요? 풀면 안 되죠. 왜요? 4개 다 물어본 거잖아. 일부러 여러분들 개념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공부할 때 이렇게 하시라고. 근데 잠깐만 제 속도대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가격이 10% 상승했죠. 수요 얼마 감소? 5% 감소. 가격 탄력성 얼마? 10% 상승할 때 5% 감소했으니까 0.5. 0.5니까 1보다 작죠. 당연히 비탄력적. 0.5 답은 1번 끝. 답은 2번 끝. 시험장에서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시험장에서 이렇게 푸시고 오케이? 시험장에서 이렇게 푸시되 자, 이제 저와 함께 하나 둘씩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죠. 답은 2번이었고요. 자, 제가 아까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탄력성이란 말이 나오면 우리는 늘 뭐가 궁금하다? 양이 궁금하다. 양이. 제발 양이 궁금하다. 아시겠죠? 그럼 앞에 가격이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가격 탄력성 쓰면 되겠네. 가격 탄력성 쓰면 되겠네. 맞아요? 가격 탄력성 어떻게 해요? 가격의 변화율분의 뭐예요? 수요량의 변화율이고 가격 얼마? 10% 상승. 얼마 감소했어요? 5% 감소했죠. 맞아요? 답 얼마? 0.5 절대값 씌우는 거니까. 그쵸? 크기 비교만 하면 되죠? 1보다 크다 작다? 작다. 탄력 비탄력? 비탄력. 맞아요? 그럼 가격의 변화가 많겠지. 가격의 변화 10% 변했는데 수요가 5% 변했으니까. 맞아요? 탄력성은요 0.5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A의 수요의 가격성을 니은이라고 했고 A와 B의 관계를 디귿이라고 했어요. 자, 잠깐만. A 가격이 10% 상승했어요. B 수요량이 20% 감소했대요. 자, 제가 설명 해볼게요. 햄버거 가격이 10% 상승했어요. 햄버거와 함께 뭐가 나와요? 감자튀김이 나오죠. 콜라가 나오죠. 그럼 여기 써볼게요. 감자의 가격이 20% 감소했대요. 맞아요? 가격이 올랐으니까. 맞죠? 같이 먹는 감자튀김도 안 먹게 될 거 아니에요. 왜요? 비싸니까. 햄버거 가격을 덜 가게 되겠지. 맞아요? 최근에 여러분 그 땡땡치킨 가격을 올리는 바람에 땡땡치킨 수요가 엄청 떨어졌죠. 그러면 치킨하고 뭐가 같이 나와요? 콜라가 나오죠. 그 뜻이에요. 그럼 봅시다. 가격이 올랐어요. 수요가 감소했어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죠. 맞아요? 그럼 뭐야?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대체제예요, 보완제예요. 보완제가
되겠지. 됐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소득의 뭐예요? 정렬중 이렇게 했죠. 우리는 소득은 어떻게 번다? 정렬 번다. 왜요? 소득은 정상제와 열등제가 있으니까. 소득의 탈성 어떻게 구해요?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니까. 소득이 올라갈 때 수요가 올라가면 뭐? 정상제. 소득이 올라갈 때 안 사 먹으면 뭐? 열등제. 정상제 뭐예요? 소고기. 돈 많이 벌면 소고기 사 먹잖아요. 열등제 뭐? 스팸. 그쵸? 근데 이게 늘 이게 문제지. 교차의 탄력성. 그쵸? 얘가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드려 볼게요. X제 가격의 변화율분의 Y제 수요량의 변화율이란 말이지. 근데 X제와 Y제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라는 말이 여기 얘가 나와 있잖아. 그러면 얼마예요? A 가격이 10% 뭐예요? 상승했다가 나오죠. 맞아요? 그럼 B 수요량은요? 20% 뭐예요? 감소했다고 나오잖아.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안 사 먹는 거네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같이 움직이는 애들 아니야? 맞죠? 그럼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보완제라고 얘기를 하고. 맞아요? 플러스가 나오면 뭐예요? 대체제. 마이너스가 나오면 뭐? 보완제. 왜? 마이너스 2니까. 맞아요? 그렇게 돼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증가하면 뭐예요? 대체제. 맞죠?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감소하면 뭐? 보완제. 그래서 내가 나왔잖아. 교차하면 내가 이렇게 해보라 그랬잖아요. 교차. 이렇게 두 개를 대보라 그랬잖아. 대보. 알겠죠? 그럼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대체제와 보완제가 나와야 되겠지. 소득은 어떻게? 소득은 정렬적으로. 교차는 뭐? 대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쵸? 시험장 가서 해보세요. 이렇게 푸시다가 지우개로 가지고 이렇게 해보라고. 대보고 아시겠죠? 대보. 교차 나오면 뭐? 이렇게. 교차가 원래 두 개가 서로 만나는 걸 교차라 그래요. X제와 Y제가 만나잖아.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2번이었습니다. 9번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다음과 같을 때 거미집 이론 나왔죠. 거미집 이론 구할 것도 없어. 숫자 먼저 봐요. 같죠? 순환형. 여기서부터 풉시다. 원래 어떻게 돼요? 수발 이렇게 했죠. 수발이 뭐예요?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큽니다. 수렴형. 공급의 탄력성이 수요의 탄력성보다 큽니다. 뭐예요? 발산형. 수요의 기울 말고 공급의 기울기가 수요의 기울기보다 큽니다. 뭐예요? 수렴형. 수요의 기울기가 공급의 기울기보다 큽니다. 발산형이라고 얘기했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수발 하고 풀어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수탄수, 공탄발, 공기수, 수기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뭘 물어본 거예요? 지금 기울기 물어봤죠. 그럼 뭘로만 풀면 된다? 여기 거만 풀면 되죠. 맞아요? 그럼 뭐예요? 어디가 커요? 공급이 크네. 공기, 수. 답은 몇 번? 3번 끝.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C시장에 어디가 커요? 수요의 기울기가 크죠? 수요의 기울기가 크면 뭐예요? 발산형.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근데 잠깐만. 기울기의 변화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탄력성으로 구해야 될 때도 있어요. 만약에 함수의 문제로 준다면 기울기는 어떻게 푸느냐? P 앞에 있는 숫자분의 Q 앞에 있는 숫자를 정리해 주세요. 기울기의 탄력성은 반대거든요. 역수관계니까 탄력성은 뭐예요? Q 앞에 있는 숫자분의 P 앞에 있는 숫자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기큐 했죠. 단피 했고요. 맞아요. 단피 했고. 그렇죠? 요거 Q 앞에 있는 숫자분의 P 앞에 있는 숫자가 뭐예요? 탄력성. 그리고 P 앞에 있는 숫자분의 Q 앞에 있는 숫자가 뭐? 기울기.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완전 경쟁 시장과 뭐예요? 불완전 경쟁 시장은 늘 뭐예요? 정리하셔야 되죠. 자, 완전 경쟁 시장은 뭐예요? 동일한. 그리고 뭐예요?
다수의 정보의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죠. 불완전 경쟁 시장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으로서 소수 다수, 소수의 뭐예요? 수요자와 공급자, 상품의 이질성, 정보의 진입과 퇴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맞아요? 모든 정보가 공개 불공개? 불공개. 정보 공개 정보 뭐예요? 여기다 써서 쓸게요. 모든 정보 모든 정보 불공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보가 불공개된 소리가 아니라 현재 정보, 미래 정보, 과거 정보가 어떻게 다 나와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공개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아시겠죠? 오해하면 안 돼. 그래서 다 보시죠. 완전 경쟁 시장. 요거 뭐예요? 불완전. 정보 비용 방생. 요 뜻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럼 뭐예요? 일물일가의 법칙 적용. 뭐예요? 완전 경쟁 시장. 뭐예요?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고 하나의 물건에 무슨 가격? 하나의 가격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라는 게 완전 경쟁 시장이었던 거죠. 완전 경쟁 시장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론상에서만 존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은 뭐예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됐죠? 10번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효율적 시장 나왔어요. 설명어 틀린 것을 골라라. 현실은 뭐? 준강성. 불완전한 요소가 많아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틀렸죠? 왜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죠. 될 수가 있다. 설명 잠깐 드리고요. 3번 강성 효율적 시장은요.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죠. 뭐요? 과거 정보, 현재 정보, 미래 정보. 초과이윤 있다, 없다? 초과이윤 없다. 됐죠? 약성 효율적 시장은요. 무슨 정보만 공개되어 있어요? 과거 정보만 공개되어 있으니까 현재의 정보나 미래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 가능하다? 초과이윤 획득이 가능하다. 맞아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의 정보 분석은 뭐예요? 기본적. 약성 효율적 시장의 정보 분석은 뭐예요? 기술적 분석. 요게 과거. 요게 뭐? 과거와 현재.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잠깐만. 2번 좀 설명드려보죠. 시장에 불완전한 요소가 많다고 했죠.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없다고 나왔어요. 근데 교수님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예시를 하나 설명드려보죠. 자, 여러분 집 앞에 KTX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바로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까? 네,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왜요? 들어온다는 소문 하나만으로 갑자기 여러분들 집 앞에 집값이 막 오르겠죠. 들어왔어요. 들어온다는 소문만 있었어요. 들어온다는 소문만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원래 이 효율적 시장이라는 말이 주식시장에서 나온 말이에요. 무슨 말이고 하니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직접 그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소리야. 대표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우리 LK99 맞죠? 초전도체 그거 소문 나오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주가시장에서 LK99와 관련된 주식들이 요동을 치기 시작했어요. 가격이요. LK99 진짜였어요? 가짜였어요? 아직 모르죠. 모르지만 뭐예요? 이미 관련된 주식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소리예요. 원래 주식시장에서 온 용어예요. 효율적 시장이라는 말은. 근데 이 효율적 시장이라는 말이 똑같이 부동산 시장에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소문만으로 해당 지역의 가격이 널뛰기 시작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말씀드렸죠. 소문만으로 해당 지역의 가격이 널뛰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불안전한 요소가 많은 거예요. 왜요?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돈을 벌 것이고 그 정보를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이득을 못 얻을 것이니까. 근데 봅시다. 내가 그 정보를 알고 있어서 정보의 가치가 얼마냐? 정보의 가치 얼마? 1,000만 원이라고 치자. 자, 내가 이제 들어오는 거 알았어. 정보의 가치 얼마? 1,000만 원.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면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돈을 썼겠죠. 뭘로요? 야, 정보 비용이 들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KTX가 들어오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발품 팔고 돌아다니고 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걸 얻기 위한 정보의 비용이 얼마 썼다고요? 1,000만 원 썼다고요. 이 정보의 가치가 1,000만 원짜리였었어요. 여기 집 앞에 KTX 온다는 것 때문에. 근데 이걸 알기 위해서 얼마 썼어요? 1,000만 원 썼다고요. 일단 똑똑해요, 바보예요. 똑똑해요, 바보예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바보죠. 왜요? 1,000만 원 벌 수 있는 가치와 너가 1,000만 원 썼으니까 똑같죠? 우리는 요거 두 개가 같을 때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초과이익 얻은 게 있다 없다? 없으니까. 이 사람이 초과이익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초과이익을 얻기 위해서 쓴 돈도 얼마예요? 정보의 가치와 정보의 비용이 똑같을 때 시장이 불안전하더라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번 돈 1,000만 원이 누군가에게는 비용으로 다 들어간 거니까요. 아시겠죠? 이 사람 돈 벌었다 못 벌었다? 못 벌었다. 초과이익 있다 없다? 초과이익 없잖아.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원의 배분이 다 잘 되어 있다라고 하셔야 되겠지. 11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12번입니다. 1년 후에 정보 현재 가치 나왔죠. 정보 현재 가치 어떻게 풀어 말씀드렸어요. 제가 큰 돈 빼기 작은 돈 맞죠? 곱하기 될 확률 안 될 확률 안 될 확률 이렇게 하고 맞죠? 꼭 써야 될 거 뭐? 안 될 가능성. 그럼 뭐예요? 우리는 안 될 확률 몇 프로? 60%. 쓰시고 나누기 얼마? 1 플러스 요구 수익률의 기간승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계산 끝났어요. 큰 돈 얼마? 8억 원. 작은 돈 얼마? 6억 원. 맞죠? 8억 빼기 6억. 안 들어설 확률 얼마? 60%. 나누기 요구 수익률 얼마? 20%. 1 플러스 0.2. 맞죠? 20% 0.2니까 분의 기간 얼마? 1년. 끝났어요. 8억에서 6억 빼요. 2억이죠. 2억의 60%는 얼마? 1억 얼마예요? 1억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나누기 1.2 하면 얼마 나와요? 요거 1억 나오게 되겠네요. 답은 몇 번? 답은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은 원래 이렇게 푸셨겠죠. 뭐예요? 확실성 하의 가치 빼기 불확실성 하의 가치 이렇게 푸셨겠지만 저와 함께 저한테 배우셨던 제자님들은 가장 쉽고 빠르고 편하고 여러분들이 들어본 단어로서 푸는 거죠. 이 두 가지의 공식을 합쳐놓은 게 이 공식이에요. 거기에서 더 쉽게 만들어 드린 거예요. 큰 돈 빼기 작은 돈. 큰 돈은 얼마? 8억. 작은 돈은 얼마? 6억. 안 될 확률 얼마? 60%. 얼마? 1억 2천. 1 플러스 요구 수익률 얼마? 20%. 1 플러스 0.2에 기간 얼마? 1년. 1억 2천만 원을 1.1로 나누면 얼마? 1억. 끝. 아시겠죠? 정보의 현재 가치 이제 계산 문제도 아니야, 이제. 아시겠죠? 이 두 개를 따로 구해가지고 8억짜리 1년 후에 100% 해서 계산한 거랑 그리고 요거 두 개 각각의 확률 해가지고 들어오면 40%, 안 들어오면 60% 해가지고 각각 구해가지고 8억에서 100%에서 요거 수익률 나눠서 빼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쉽고 편하고 빠르고 정확합니다. 아시겠죠? 큰 돈 빼기 작은 돈 곱하기 안 될 확률 나누기 1 플러스 요구 수익률의 기간승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문제 풀면 되겠죠. 됐죠? 이렇게 해서 정보의 현재 가치 12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계산 문제도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풀고요. 저희 5분만 쉬셨다가 13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